네, 지금 유전에 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디오패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디오패식은 뭐 특발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메디칼이기 때문에 이디오패식 디지즈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겠는데, 이게 많은 거의 대부분 모든 질환이 이디오패식이 가능합니다. 이디오패식 디지즈가 가능한 게. 그러면은 이게 디지즈라고 할 거면은 어떤 이제 건강과 관련이 있어야지 디지즈라고 저희가 이디오패식 디지즈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질환이다 그러면 치료에 대한 메커니즘이 있어야지 이디오패식 디지즈라고 할 수 있겠죠. 이디오패식 디지즈라고 하면은 원인을 모른다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이 두 가지인데 사실 두 가지 다 좀 잘 와닿지 않는 거긴 합니다. 원인을 모른다, 언노운 코즈다, 그렇다면은 어떤 적절한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모르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거를 unknown caus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제 이디오패식 쇼 스태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이제 어떤 메디컬 컨디션이냐 아니면 클리니컬 디스크립션이냐, 그리고 이전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게 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상을 좀 패솔로자이징 하는 것인가,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오늘 주제는 아니고, 저희가 또 이런 부분들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거를 헬스, 디지즈로 보는 그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건 엔도크라인, 뉴트리셔널, 제네틱 이런 이밸류에이션을 충분히 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나와 있는 거는 리클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프리시전 트리트먼트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최신 경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 제네틱과 관련된 거, 그리고 리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1년에 나와 있는 논문인데요. 어떤 이디오패식이라는 단어는 아주 디테일드한 다이그노스틱 이밸류에이션 한 다음에 붙여라, 이런 성명 같은 거죠. 성명 같은 것들이 발표됐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은 이 제네틱 검사나 제네틱 그 스터디의 어드밴스먼트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전 학문이라는 것은 이제 포피 메디슨이라고 하는데, 퍼스널라이즈, 그다음에 프리딕티브, 프리벤션, 파티시페이토리, 그리고 개인화되어 있고 환자가 예상도 되고 예방도 되고 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것들을 제네틱 메디슨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안젤리나 졸리 얘기가 있죠. 벌써 10년도 지났는데 더블 마스텍토미를 하고 2013년에 2015년에 이제 오바리 절제 수술도 한 이러한 것들이 그 뉴욕타임즈에 기고가 되면서 획기적인 사건이 됐죠. 근데 이 사건이 그 이후에 지금 온코제닉에서는 안젤리나 졸리 이펙트라고 하여서 굉장히 많은 저희 의학계의 프로시저를 바꿨습니다. 결국엔 바뀌긴 했겠지만 안젤리나 한 사람의 이런 의견 참여로 인해서 CPG 임상 진료 지침이 다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 이런 제네틱 그렇지만 이디오패식 소스테츠는 이런 온코제네틱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그로스 플레이트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획기적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점점 이렇게 바뀌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신희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성장과 관련된 그로스 플레이트는 아까 온코제닉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많은 것들, 호르몬, 사이토카인, 인트라셀룰라, 익스트라셀룰라, 파라크라인, 뉴트리션,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까지 영향이 많이 주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유전자도 굉장히 많고 또 서로 간에 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한 이런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저신자, 그리고 유전적 저신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우리가 이디오패식 또는 SGA와 다르게 신드로믹 쇼스태츄도 생각보다 저희가 많은데, 제네틱 우리가 쇼스태츄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루빈스타인 데일리나 실버러스의 프라더윌리, 윌리엄스 증후군, 누난 신드롬 아이들이 종종 좀 이렇게 피노타입이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은 늦게까지 진단되는 애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쇼스태츄의 쇼스태츄의 그런 제네틱을 히스토리컬하게 보시면 1950년대 후반에 이제 터너 증후군이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속스진이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되었는데, 이게 결국엔 터너 증후군이 키가 작은 게 이 속스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메칠레이션 디스오더 같은 것들이 이후에 알려져 있고, 저희가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이 그런 검사법이 발견되면서 다양한 신드롬이 이 저신장과 관련된 걸 알게 되었고, 현재는 이 NGS 시대에 지금 놓여서 많은 질환들이
유전성과 관련이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진단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다이аг노스 1, 2의 문제인데 이게 이거는 지금 어떤 그런 그 모든 질환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저심장의 모든 질환을 통틀어서 싱글진으로 했을 때는 한 3% 정도 에스티메이트 그 진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마이크로어레이 검사 같은 경우는 한 10%, 그다음에 패널로 검사했을 때는 한 16%, 그다음에 홀에스톰 시퀀싱 했을 때는 한 27%까지 다이agnostic yield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환자가 어느 정도 진단이 되는가? 아이솔레이티드 쇼스테츄 다른 증상이 전혀 없을 때는 한 15%, 신드롬과 아이솔레이티드를 합하면 한 26%, 신드롬이기 때문에 한 50%, 그 다음에 바디 디스프로포션이 있을 경우에는 70%의 육박, 70% 정도 되는 진단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면 저희가 어떤 환자를 유전 검사를 해야 될 것인가, 퍼더 이밸루에이션 해줄까 하는 저희가 그런 클루를 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성장 호르몬 치료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로스 호르몬 결핍은 한 1985년에 FDA,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우리나라하고 다른데, 터너 증후군 이제 1950년대 후반에 발견된 그 터너 증후군 96년에 이미 FDA 승인이 되었고, 프라더 윌리 증후군이나 SGA나 ISS는 저희 나라는 이게 승인이 안 되어 있는 거지만, 속스나 누난 증후군 이런 것들이 다 FDA에서 승인이 되어서 지금 현재 임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승인이 되어 있으면 그만한 논리적 근거와 학문적 근거가 있어야지 승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증례를 조금 보시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아이는 아주 옛날에 10년 전에 봤던 애기인데 발달 지연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타 의원에서 이제 했던 검사가 이제 직접 장애가 있었던 거죠. 근데 톤도 조금 증가돼 있었는데 당시 키는 한 3%일 정도였는데 직접 장애도 있고 톤도 좀 높고 해서 제가 MRI도 찍고 염색체 검사도 했었는데 당시에는 뭐 NGS도 안 되고 마이크로어레이 검사도 쉽지 않을 때였죠. 네, 염색체 검사에서 터너 증후군으로 이렇게 관찰이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터너 증후군으로 진단이 되면 요 시기쯤이니까 뭐 갑상선 호르몬이나 엔도크라이널 이밸루에이션 이런 것들을 다 시각장애인 거 이런 것들 다 안과적인 검사 이런 것들을 다 했고, 하나는 이제 그로스 호르몬 세라피도 하고 에스트로겐 리플레이스먼트 세라피도 하였습니다. 근데 터너 증후군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했을 때 키 성장이 굉장히 훨씬 더 낮다 이런 근거가 명확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는 최종 키는 한 5%일 전후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던 환자입니다. 근데 실제로 아까 전에 그 김신희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 환자는 23세에 월경이 불규칙해서 왔던 환자인데 이런 모자이크 신드롬 환자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마일드한 피노타입들은 놓치는 경우가 제 경험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클루를 잘 임상에서 우리가 바쁜 임상 진료 때 아주 잘 관찰해가지고 이거 잘 캐치업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저도 왕왕 할 때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23세에 진단이 되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거의 별로 없기 때문에 이미 성장기가 끝나버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저희가 임상에서 클루를 잘 찾아내서 검사를 하는 것들이 핵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환자도 굉장히 오래전에 10년 전에 왔던 애기인데 4세 연하인데 김신희 교수님께서 보내줬던 환자인데 여기 보시면 속수진 검사 의뢰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아기가 이 메델렌 디포머티라 그래서 그 포암의 본 디포머티가 특징적인 게 있는 거죠. 이게 속수진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렇게 라디우스가 비성장적으로 얼라본하고 비성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디포미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2017년에도 이런 검사를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데 여기 보시면 속수진은 한 80-90%가 진 타깃티드 딜리션 두플리케이션에서 검사가 됩니다. 이게 마이크로어레이 검사하면 관찰이 되는 건데요. 그때 저희가 마이크로어레이 검사가 급여 항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연구 체어를 했을 때 이 X 염색체에서 이 속수진이 있는 부분에 실점 침매가 딜리션이 관찰되었고 속스 데피션시 디소더로 진단하고 성장 호르몬을 치료했고 현재는 뭐 한 10에서 25% 정도로 아마 치료가 종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조기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에비던스가 되겠는데요. 또 다른 케이스 하나 보시면 이 하나는 이제 8세인데 보시면 키 성장은 한 5% 정도이기 때문에 뭐 데피니트하게 저신장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웠던 아이인데 보시면 이 아이 하나 얼굴 사진인데
페이셜 디스모피즘은 제가 말들하고 적어놨지만 이제 좀 데피니트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투진으로 찍어봤더니 눈안 증후군하고 안젤만 증후군 두 개가 좀 클로로 나왔는데 안젤만 증후군은 아이가 이제 경도 경계성 지능이고 ADHD였으니까 이거는 아니고 눈안 증후군이 조금 의심될 수 있던 상황이었고 유전자 검사에서 했더니 이 KRAS 이게 눈안 타입 3인데요. 눈안 증후군 3% 진단을 저희가 했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할 게 병원에서는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제 소아 심장도 봐야 되고 소화기도 봐야 되고 성장 클리닉도 봐야 되고 안과도 봐야 되고 청각 검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해서 스크리닝하고 또 이벨루에이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현재는 이제 성장 호르몬 주사하면서 이렇게 모니터링 중인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관내에 있는 소아 내분비 하시는 선생님께서 저한테 의뢰해 주신 환자인데 저신장으로 내원했다는데 펄모너리 스테노시스가 있어서 타겟에서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눈안 신드롬이 의심됩니다. 그래서 의뢰드립니다. 그래서 염색체 검사는 이미 터너는 확인하신 것 같더라고요. 스콜리오시스가 의심이 좀 된다. 사이로이드도 했다 이미 이렇게 해서 했었고 그래서 바로 검사를 했더니 이것도 이제 SOS 1이라는 눈안 증후군의 눈안 신드롬 4로 진단을 하였고 하나는 이제 다시 그 선생님께 리퍼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안 증후군은 이제 라소페시 계열인데 저희가 이 라소, 그다음 MAPK 패스웨이가 요 5개 눈안 증후군으로 비롯한 이렇게 코스텔로 신드롬이나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 요 5가지를 저희가 라소페시 그로스 라스 MAPK 패스웨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성장과 관련했을 때 저희가 계속 이렇게 라소페시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이 라스 MAPK 패스웨이가 셀의 그로스 서바이벌 프로포레이션을 담당하는 그런 패스웨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본의 리니어 그로스를 생각한다면은 성장 호르몬은 어떤 양적인 거죠. 성장 호르몬이 피추이터리에서 하이포살라머스에서 피추이터리 이렇게 하는 것이 그로스 호르몬의 양을 주는 거고 이 그로스 호르몬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이 라스 MAPK 패스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스 MAPK 패스웨이에 관련된 유전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눈안 신드롬, 한 17개의 유전자가 관련이 되어 있는 이 눈안 신드롬이기 때문에 눈안 신드롬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이거를 모듈레이션 해주면 좋아질 것 같으니까요.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미 2005년에 이게 눈안 신드롬에 대해서 그로스 호르몬이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이미 인증이 됐고 FDA도 허가됐고 최근까지도 이거에 대한 리뷰 논문이 굉장히 많고 결국에는 최종키 성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라소페시인 경우에도 이 눈안 같은 경우는 FDA 승인에 의해서 쓰고 있지만 다른 것들은 이게 어쨌든 셀의 프로리포레이션이나 그로스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종양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하이퍼트로피 카디오마이오패시 같은 것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키가 작고 라소페시 같다 해서 막 쓰면 된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FDA에서도 눈안 증후군만 승인이 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오히려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또는 좀 신중하게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프리시전 메디슨을 할 수 있는 이런 근거적인 요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단 라소페시 계열뿐만 아니라 눈안 증후군에서도 예를 들면 이렇게 SOS 아까 저희 의뢰됐던 4세 완화 같은 경우는 그로스 호르몬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 거고 그래서 쓰면 키가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고 또 다른 같은 경우는 비권장 이렇게 또는 이렇게 종양의 위험성이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버랩되는 눈안 증후하고 다른 신드롬하고 오버랩되는 유전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주의해서 쓰거나 아니면은 안 쓸 수도 있고 워닝을 하고 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가 좀 필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네틱 스터디를 누구한테 레드 플래그 아까 우리 김성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딱 떨어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논문들을 보면 신드롬 피처가 있다가 제일 논문이 많습니다. 한 60% 진단을 페이셜 디스모피즘이 있으면 70% 스켈레타 오노라티가 있으면 60% 논문도 굉장히 많죠. 지적장애가 있을 때도 60% 바디 디스프로포션이 있을 때도 60%그 다음에 시비어 쇼스테처스가 있으면 50% 그 다음에 부모가 저신장일 때도 한 37%, 그다음에 SGA
경우는 63%까지 다양성 1%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그룹 애들은 저희가 잘 봐서 further evaluation이 필요한 아이구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진단률은 이런 어떤 검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은 이런 표를 좀 보시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가이드라인은 쇼 스태처가 있다. 그러면은 프로포셔네이트 하냐, 디스프로포셔네이트 하냐를 먼저 임상적으로 저희가 앉은 키를 좋은 거죠. 팔 다리 길이를 보고. 그래서 먼저 프로포셔네이트가 있다. 그러면은 여자이면 캐리오타입을 해라. 그 터널을 감별하라는 거죠. 그리고 정상이면 속스를 감별해라. 이거 마이크로레이 검사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상이면 임프린팅 디스오더, 프라델리나 실버러셀 같은 것들을 검사를 해라. 그 다음에 디스프로포셔네이트 하거나 이게 다 정상이면 NGS 검사, 코렉션 시커싱을 하라.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패널 검사만 보험으로 저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상적으로 저희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디오패식 쇼스태처가 좀 프리시전 브루스 메디슨으로 좀 나아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가 이렇게 좀 점점 진행하는 중이고 결국에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그로스 호르몬 치료를 어떻게 가능할 건지 또는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거, 예후를 예측하는 거. 그다음에 동반되는 질환들, 아까 같은 합병증이나 동반 질환 등을 어떻게 예방할 건지. 그다음에 이후에 이런 제네틱 카운슬링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아마 프리시전 메디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 2023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프라더윌리 애들한테 그로스 호르몬을 줬더니 모터 펑션과 멘탈도 좋아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단 이제 키 성장뿐만이 아니라 동반되는 것까지 좀 포지티브 에펙트가 있는 거죠. 두 케이스 보시면 이 아이는 82일째 프라더윌리 증후군을 진단했던 경우고 이 아이는 7세 때에 진단됐거든요. 근데 클리니컬 코스는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빨리 진단받아서 이렇게 잘 메디칼 서포트를 해주고 성장 호르몬 치료도 하고 하면은 인지 발달이나 대근육 발달도 비교적 양호한데 이 아이 보시면 이 체중이 여기에 있거든요. 키 성장에 비해서 보행도 늦고 지능도 낮고 장애 진단도 안 돼 있고 찬정성의 등록도 안 돼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케이스는 김신희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케이스인데 바디 디스프로포션이 조금 있는 거죠. 약간 있고 저신장의 가족력도 있고 그래서 엄마도 굉장히 좀 작고 엄마를 사진 찍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FGFR3의 하이포콘드로플레이시아로 진단했던 환자입니다. 근데 이 보호자를 면담했을 때 이제 둘째 임신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베아테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가능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그 PGT가 가능한 질환인 거죠. 그래서 둘째 임신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이 질환에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질환이고 제네틱 카운슬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복수조고 우리나라 아마 올해 에이콘드로플라시아는 우리나라에서 급여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라스 MAPT 패스웨이에 어떤 그런 영향을 줘서 이 에이콘드로플라시아의 키 성장을 크게 해주는 건데 이 하이퍼콘드로플라시아로 페이지 2는 끝났고 페이지 3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치료적인 접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저희가 유전자 검사도 매우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